전세 살면서 집값 오르는 게 좋아? 이제 월세 내면서 집값 빠지는 게 좋아? 박사님 뭘 선택하실래요?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갭 투자를 하신 분이 만약에 정리를 못하겠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좀 기다리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시점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시점을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집값이 많이 빠지면 그 시점부터 회복하겠죠. 근데 그 시점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의외로 3, 4년 안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내가 5년만 버텨야지, 3년만 버텨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신다면 제가 그래서 실거주를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자기가 그 집에 살기 시작하면 견뎌낼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KB 부동산 TV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 많이 보시지 않으시고 대신 이제는 좀 상환도 하시고 이자도 내셔야 되니까 밖에 외출 많이 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사용 가치를 높이면 되잖아요. 집을 많이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화분 같은 거 들어놓으시고 예쁘게 꾸미시면서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사용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 무주택자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입 시점. 그래서 혹시 무주택자 분들한테 언제쯤 주택을 매수하면 된다라든지 혹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골라라 이런 어떤 팁 같은 거 혹시 조언 주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큰 흐름상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투자 자산인데도 부동산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쓸 수 있습니까, 박사님?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같은 투자 목적인데도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으신 분들이 가장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집값은 영원히 빠질 거야. 그 집을 왜 사? 인구도 감소하고. 전형적인 어떤.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집값이 빠지면 아까처럼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회복한다.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빠지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점을 거래량 회복에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싶으신 아파트 10개를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10개가 어떻게 가격이 되고 거래량이 되는지 쭉 한번 조사를,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B 부동산 들어오셔서 그 아파트 단지가 몇 건 거래되고 가격이 어떻게 실거래가가 형성되는지 조사를 쭉 해보라는 거죠. 네. KB 어플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주간으로 계속 그 가격 변동이 알림이 옵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시점을 산다. 근데 그 시점의 가격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와 그 다음에 대출 가능 규모하고 이제 매치업이 돼야겠죠. 이 두 가지를 매치업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이 좀 선호하시는 예를 들어서 구축 신축 혹은 세대수 혹은 역세권 어떤 그런 가장 좀 좋게 보시는 기준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정말요? 전 딱 한 네. 가지만 봅니다. 지금 건가요? 가격이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진 거? 네. 네. 그럼 어느 정도 빠진 기준으로 잡으면 되나요? 제일 많이 빠진 거. 제일 많이 빠진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개 중을 딱 선택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 빌라도? 아니, 아파트 기준으로. 네,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10개를 일단 선정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입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흥미롭게도 그건 다 알아요. 시장에 반영돼 있다. 그렇죠. 가격에.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차별화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격은요, 흥미롭게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가 빠졌는데 누군가는 많이 빠졌다고 할 수도 있고 더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시면, 그러니까 물론 그 10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입지라든가 이런 건 다 포함된 거고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많이 빠진 걸 고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선택하시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GTX가 통과돼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GTX가 통과돼서 거기 많이 올랐다가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GTX 통과되는 건 갑자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 빠지는 거예요? 거품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입지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사실 왜곡돼서 반영되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추격 매수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음을 너무 급하게 잡으지 마시고 내 기준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왜 저희가 과거에도 이렇게 계획이 좀 구체적이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하시고 그래서 그 집에 또 거주하시면서 그럼 또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또 거주 안정성도 생기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셔야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주택자분들이 이번 기회에 내 집 많이 사주시면. 마련을 사고 안정적으로 주거하고 그러면 매물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막 네. 파질 않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비율이 한 70% 남짓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50%라서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집값이 맞습니다.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자가 수요를 좀 갖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자산 가격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투자가 돼 있고 투기화돼 있는 시장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다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장을 좀 벗어나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좀 더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락할 때 그리고 안 좋은 시장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가 보유에 나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상황은 아니죠. 외국도 이제 투자 자산으로 좀 보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가계자산에서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으로 속성이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뿐만 아니라 투자와 돼 있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공통적인 상황이다. 저희가 이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네네. 위원님,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동산, 주택을 이제 자산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어떤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전세제도 때문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전세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투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진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전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갭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살 때 모기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킬 때는 그분의 상환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직업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세 때문에 사적 대출을 쉽게 말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집주인이 직업이 뭔지 궁금해합니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돈에 맡기는 건데, 근데 집주인은 그 돈을 갖고 또 부동산을 매입 자금을 일종의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투자하기 용이한 거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전업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일종의 부동산 시장을 투자화 시킨 또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가 사적 대출로서 어떤 수요 자체를 조금 증가시켰다라는 투자 수요 자체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한 2014년, 15년 정도에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매 비율이 70%까지 상승합니다. 네, 맞아요. KB 부동산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3억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억을 살려면 10억 다 필요했는데 10억 가진 사람보다 3억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그게 집값을 또 밀어올린 효과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전세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한국의 투자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전세랑 월세를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또 갖는 어떤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또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해진 쉽게 말해서 월세나 이런 비용이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막 그 땅을 봐주면 약간 소탐 대실인 거예요. 만약에 한국의 전세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서 월세를 내는 상황이 되면 근데 반면에 집값은 떨어질 겁니다. 아, 네네. 바로 지금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면. 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전세 살면서 집값 오르는 게 좋아? 아니면 월세 내면서 집값 빠지는 게 좋아? 박사님 뭘 선택하실래요? 어려운 문제인데. 네,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된다면 월세를 내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더 네.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물론 전세 제도가 이제는 임차인들 분들한테도 유리한 점이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다. 그래서 양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약간 극단적인 어떤 가정이었지만 뭐 미국의 뭐 맨하탄을 보더라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임대료 수준이거든요. 주택 수요가 탄탄한 곳은.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임차료에 내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세금이 결국에 늘어나더라도 그게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 제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를 야기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임차인들한테 불리한 제도일까? 이런 생각도 또 일각에서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세 제도가 한국에서 안 없어질 거예요. 다들 좋으니까 투자할 때도 좋고 임차인들도 사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장기간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로 누군가 또 투자를 할 거니까 투자 수요가 없어지면 집값은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보여준 거예요. 일본에도 전세 제도가 있었으면 집값이 그렇게 안 빠졌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집값 빠질 때 일본처럼 안 돼요? 일본처럼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 이유는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봐요. 흥미롭게도 아까 이제 맨하탄 얘기나 미국 얘기 하셨는데 거기는 월세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자산 가격은 월세 가격은 좀 다르게 움직여요. 정말요? 예를 들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브프라임 때 집값이 거의 뭐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근데 월세는 계속 올랐어요. 흥미롭죠. 그게 왜 그렇죠? 어떤 모기지 금리 이런 채권 금리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약간 다른 점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과 전세 가격이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버티고 있으면 가격이 빠지더라도 회복이 되게 빠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같이 빠지면 그래서 전세 가격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맞습니다. 네. 주택시장 거품을 경고를 미리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보셨던 어떤 지표가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모든 지표가